어, 3주차 정보전략 기획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쟁 전략 관련된 얘기를 하겠습니다. 경쟁 전략을 분석한다는데 결국에 이것을 분석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한테 있는 나의 강점, 약점이 무엇이고 나한테 주어지는 기회와 위협이 무엇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정확한 SWOT 매트릭스, 즉 strong, weakness, opportunity, treatment, treat 이 이니셜을 딴 것이 SWOT 매트릭스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영 쪽에서 컨설팅이나 이런 걸 받아보시면 SWOT 매트릭스를 꼭 그리는데 결국에는 뭐냐 하면 전략적으로 나한테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도출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과목 이름도 정보 전략 기획이거든요. 전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거든요. 스트레이트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앞에 1 내지 4주 정도를 전략이 무엇인지 어떻게 도출하는 건지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엇을 컨설팅하는지를 한번 다룬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 기업의 기업 및 고객 분석 등을 통해서 그러니까 나한테 경쟁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나한테 물건을 팔아주는 사람을 통해서 해당 기업의 즉 나지요. 거기에 강점, 약점, 기회, 위협, strength, strong point, weakness, weak point, opportunity, treatment point를 파악해서 전략 방향을 도출하고 competitive advantage로서 계속 말하죠. 경쟁적 우위 확보를 위한 것을 분석해내기 위해서 수학 분석을 합니다. 그럼 경쟁 전략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경쟁 전략은 산업 구조 분석을 통해서 기업 간의 앞에 배웠죠? 산업 구조 매력도 산업 구조 분석을 기업 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는 발생시키는 산업 매력도를 결정짓는 구조적인 요인들, 철수 장벽이 있고 진입 장벽이 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어요. 대체품이 있고 요인들을 파악해가지고 경쟁자 분석을 통해 경쟁자와 비교되는 자신의 강점, 약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를 기반으로 경쟁적 우위, competitive advantage로서를 획득하고자 하는 전략을 도출하는 것을 경쟁 전략이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내려져 있습니다. 기업이 어떤 경쟁 전략을 수립하여 경쟁 우위를 차지하도록 할 것인가를 결정하고 어떠한 전략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또한 해야만 하는가. 이거는 꼭 해야 된다. 크리티컬 석세스 팩터라고 나중에 배웁니다. 꼭 해야만 하는가를 제시하는 것을 경쟁 전략이라고 우리는 한다 이겁니다. 그럼 경쟁 전략의 수립과 실행 과정은 어떻게 되느냐. 거기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경쟁 전략 분석입니다. 전략적 분석. 전략적 분석인데 여기에서 하는 게 뭐냐면 세 가지를 분석을 해요. 우리가 전략 분석을 할 때 세 가지를 하는데 그게 뭐냐면 거시환경 분석. 그래서 앞에 설명드렸죠. 미시환경, 거시환경. 그 다음에 산업 구조 분석, 산업 매력도. 그 다음에 경쟁자 분석. 이제 경쟁자 분석은 우리가 배워야죠. 그렇죠? 아직 완전히 안 배웠으니까. 거기에서 거시환경 분석에서 경제, 기술력, 사회, 도덕, 어쩌고저쩌고 너무 많은 그 항목들이 있었는데 이 분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필요한 것을 파악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어요. 산업구조 분석은 직접적 경쟁자, 잠재적 경쟁자, 그렇죠? 그 다음에 고객의 동향, 공급자 동향, 대체품 이런 거 산업 매력도 5가지 분석을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이것을 분석을 해내가지고 내가 어떤지를 파악하고 그 다음에 경쟁자를 분석하죠. 그 사람들은 장래의 목표가 뭔가 우리랑 뭐가 다른가? 제반 가정 만일에입니다. 제반 가정은 만일에 달러가 갑자기 2,000원이 된다면 500원으로 떨어진다면 만일에 현행 전략 그 사람들이 쓰고 있는 현행 전략은 어떤가? 그 사람들의 어빌리티 아니면 그 능력은 어떤가?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는 것을 전략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냐면 강점, 약점이 나오고 이것을 통해서 나한테 기회와 위협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강점, 약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기업의 경영 능력을 파악하는 데서 나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능력이라는 거지. 나의 능력이에요. 내 능력이 장점인지 약점인지를 따지는 거죠. 강점인지를. 그때 기업의 경영 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더 들어가는 게 뭐냐면 기존의 전략, 과거의 업적, 현재의 체제
이런 것들도 분석을 해서 같이 들어가 준다면 정확한 강점, 약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기술의 변화라든가 이런 대체품이라든가 이런 게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항상 기회만 되는 것도 아니고, 즉 다시 말해서 앞으로의 변화되는 엔바이런먼트는 나한테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즉 이쪽은 환경이 주로 나한테 미치는 거고 이거는 능력이 주로 미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 버리면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기회 위협이 내려오고 이쪽에서 강점 약점이 내려와서 그러니까 전략을 만드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먼저 이반 형성은 경영의 목표, 목적을 어떻게 정하느냐, 타겟이 뭐냐, 어떤 시장 영역을 대상으로 하느냐, 다 다르죠. 우리한테 니드, 요구되는 요구를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느냐, 원트가 있고 니드가 있거든요. 뒤에 또 얘기가 나오니까. 다음에 어떤 제품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경쟁력을 어디에서 추구하는가, 어떤 경쟁력을 강화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쟁 전략이 만들어져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경쟁 전략의 여기 전략인데 전력이라 썼네. 경쟁 전략의 전개와 실행입니다. 조직 구조, 관리 프로세스, 이런 걸 당연히 봐야 되고, 나의 인적 자원, 사회 문화, 환경이 이 전략과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 디스매칭이 되는지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나의 전략은 무엇이 잘 됐고 잘못됐구나를 도출해내죠. 이것을 피드백을 돌려서 새로운 것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여기서 피드백을 돌릴 때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해서 이것이 나한테 유리하게 돌아갈 수 있게끔 전략을 도출하고 바꾸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나중에 이제 경영 목표 방침에서 설명드리겠지만 뒷부분에 한번 목표 방침 맞거나 하는데, 우리가 이제 50년 된 회사라고 가정을 합시다. 저거 우리 돌아가신 선조님께서 만들어 오신 전략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야 돼. 그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십시오. 항상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인하 단결 이런 거는 안 바뀔 수 있겠지만, 그렇죠. 이런 전략은 인하 단결, 그 다음에 고객 만족 안 바뀔 수 있겠지만, 그 50년 전에 만든 전략이 지금의 엔바이런먼트랑 완전히 100% 맞는다라고 저는 장담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국가 조직 중에서는 한 번의 전략을 세워서 그 조직이 국가가 없어질 때까지 그 전략만 고집해야 되는 이런 기관들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릴까요? 한국은행이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전략, 목표, 목적, 경영, 방침이 뭔지 아세요? 한국은행이 설립한 이래로 현재까지도 물가 안정입니다. 한국은행에 계신 분들은 그분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야? 물가 안정이에요. 물가 안정. 그건 뭐냐면 전략이 아니고, 그거는 그 조직의 경영 목표 방침입니다. 대한민국이 존속하는 한 국민들이 편하게 살기 위한 물가 안정이 그분들의 경영 목표 방침이라는 거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습니까? 6.25 나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한국은행에서 썼던 그 전략이 지금도 그대로 맥힐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때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민소득이 70달러밖에 안 되던 시절이에요. 근데 지금은 3만 불 시대예요. 이런 것들이 다 반영돼서 전략은 살아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그 전략이 바뀌면 나의 정보도, 관리되는 정보도 바뀌어야 된다. 이것이 앞으로의 정보 시스템이 가야 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진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국은행의 경영 방침 목표 방향은 딱 하나입니다. 70년 동안 물가 안정, 그겁니다. 확인해보면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오는 세상인데, 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능력에서 강점 약점이 나오고 환경 변화에서 기회 위협이 온다. 그것을 가지고 전략을 정확하게 도출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경쟁 전략의 수립 절차는 이렇게 3단계를 최소한 거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먼저
현재 전략이 뭔지를 정확히 하자. 명시적, 임플리시트, 익스플리시트, 묵시적 현재 전략을 파악하고 말은 안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있을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명시적, 묵시적 현재 전략을 파악하고 이거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 조직의, 내 기업의, 나의 전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방향을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산업 환경 변화를 알고 있고 내가 속해 있는 산업 내에서 산업이 뭐라 그랬어요? 동종의 재화 용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군을 산업이라 한다.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려드리지 않았습니까? 앞에서. 그럼 산업의 분석, 경쟁 기업 분석, 사회적 여건 분석, 강점, 약점 분석을 해서 올바른 전략을 만들자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실행 대상 파악은 뭐다? 가정이죠. 만약에입니다. 쉽게 말하면 만약에 if 만약에 어떻게 만약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럼 만약에 그거 못들은 만약에까지 신경 써 지금도 골치 아픈데 이래서는 전략이 안 나옵니다.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엔바이런먼트 환경에서의 만약에를 생각하지 않으면 전략이라는 건 지금에 있는 거지 미래적인 생각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정, 전략 검증, 전략적 대안 파악, 전략적 선택 파악해서 뭐다? 올바른 경쟁 전략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나의 경쟁 전략만 중요한 게 아니라 경쟁 기업, 나랑 경쟁을 하고 있는 업체들은 어떠냐 이거예요. 제가 만일에 카드 회사라고 치겠습니다. 카드 회사예요. 그러면 어떤 회사는 가보면 경쟁 전략이 그거예요. 고객 확장, 즉 카드 많이 만들어주겠다. 고객 확장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든다면 단편적으로 말하면. 근데 어느 카드 회사를 가면 고객 만족할 수 있습니다. 고객 만족. 다르잖아요, 만족이.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만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 경쟁 전략이 뭐냐면 찾아가는 서비스. 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내가 농담 비슷하게 말 만들어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 카드 막 이 활성화되고 그럴 때는요. 지금은 이제 카드 전표들을 뭐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은행을 가져가야 됐습니다. 사람들이 2주일 동안 모았던 카드 빌링지 전표를 쫙 모아가지고 은행에 와서 창구에 와서 그 은행 직원하고 앉아갖고 숫자를 다 세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전표 이 모아오는 것도 귀찮아 죽겠는데 그러니까 옛날에 아예 카드 안 받아요 이런 소리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쨌든 이 사람들은 무슨 짓을 했냐면 다시 이 전략을 찾아가는 서비스예요. 그러면서 은행 직원을 한두 명 더 이 하이어 해가지고 고용해가지고 그분들이 자기네 카드 가맹점을 다 돌아다니면서 옆에 테이블에 앉아갖고 그 사람들이 계산해야 될 걸 그 자리에서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2명 인건비를 더 주죠. 그랬더니 무슨 짓이 발생한 거예요? 그 집에 가서 카드를 내려면 혹시 S카드 없으세요? 뭐 국민카드 없으세요? 삼성카드 없으세요? 오히려 왜? 그 사람들은 와서 계산까지 다 해주니까 편하잖아요. 그렇지 않은 카드들은 하니까 딴 카드는 못 쓰게. 그러니까 그 전략 하나가 찾아가는 서비스. 이 전략 하나가 얼마나 매출을 높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모른다는 얘기죠. 그런 게 전략입니다, 하나가. 그까지 진짜 우리 카트 같은 거 요새 끄는 거 있잖아요. 그 카트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양복 다 입은 직원 하나하고 그 유니폼 착 입은 그 직원 하나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어디 카드에서 나왔어요. 2주일 동안 모은 거 내세요. 이런 게 전략이에요.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게. 그런데 그게 3년 만에 대한민국의 카드 시장을 확 바꿔놓는 이러한 아주 기업 카드가 돼버렸죠. 그러니까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쟤네는 왜 저런 전략을 쓸까? 이것을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니까 경쟁 기업 분석은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경쟁 기업 분석 요소로 나는 먼저 경쟁 기업들의 장래를 이끌어갈 요인. 저 회사는 이런 것들이 앞으로 강점으로 될 거야. 저 회사는 약점이 될 거야. 그 다음에 경쟁 기업들이 현재 취하고 있는 현황.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데 현재 전략이죠. 장래의 목표. 모든 경영 계층과 다양한 사업 단위에서의 목표들을 분석해 보면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가는구나를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현재 전략을 어떤 걸 쓰고 있다라면 얘네들이 우리가 못하는 걸 뭘 하고 있구나. 우리랑 다른 게 뭐구나를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나서 여기서 나오는 이 결과들을 가지고 경쟁 기업의 대응 윤곽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까지 들어가냐면 그 경쟁 기업의 제반 가정, 만일에 이거 들어가는 거예요. 해당 산업에 대한 가정, 만일에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10%로 늘어난다면, 만일에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로 줄어든다면, 만일에 지금 달러가 1200원인데 1100원으로 된다면, 여러분 이 100원이 별거 아닌 것 같죠? 100원이 우리나라 국민소득이 1100원이 3만 불을 만든다면 1300원은 있잖아요. 1300원이 1달러라고 치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뭐라는 거야? 원화가 이 약해졌기 때문에 27,000불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지만,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이놈의 달러의 플럭셔네이션 때문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3만 불이 됐다 말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기가 좋아지면 1,100원이 되거든요. 그럼 1,100원에 1달러니까 33,000불로 이렇게 늘어났다가 경기가 나빠지면 1,300원이 됐다. 그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27,000불이 됐다.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제반 가정에 그렇다 하려면 지금 추세로 봤을 때 달러가 얼마라 하려면 우리가 경제 성장률이 이만큼이니까 올해는 뭐가 되겠다? 우리가 국민소득이 29,800불이 되겠구나. 그렇다 하려면 35,000불을 기준으로 만든 전략은 안 맞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능력. 그 경쟁 기업의 강점과 약점을 우리가 파악을 하죠. 그래 놓고 그것을 가지고 경쟁 기업들이 현재 상황에 만족하는가, 경쟁 기업들이 앞으로 취할 대응책은 뭐고, 전환 전략은 어떨 것인가, 이걸 우리 예측해보고, 경쟁 기업들이 취약점은 어디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파고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경쟁 기업들의 강력한 보복 대응책에 쟤네들이 우리를 보복을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포함되는 경쟁 기업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경쟁 기업을 분석할 때 필요로 한 분석 요소는 이렇습니다. 제가 자료 올려드린다 그랬죠. 거기 보면 경쟁 기업 분석했던 자료들이 있습니다. 한번 레퍼런스 해보십시오. 사업 경력과 경영자의 능력이 분석 항목의 제1번입니다. 그들의 장래의 목표, 가정적 판단, 현행 전략, 그들의 능력, 경쟁 기업 분석 정보 시스템의 필요성, 얘네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한가. 사실은 이건 MIS에서 집어넣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경영학에서는 여기까지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MIS, 경영정보학에서 이제 이 말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사업 경력과 경영자의 능력에서는 현재의 재정적 성과, 시장 점유율, 기업의 지향 목표, 강점, 약점, 경영진의 출신 배경, 산업 종사 경력, 개인 특성 및 기업 외적 활동. 이 사람은 회사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언스 클럽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구나. 이런 것들까지도, 저 사람은 그냥 복 타고 났나 봐. 팔자가 좋은가 봐.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장사가 되네.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노력을 해서 되는 거지.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장래 목표, 경쟁 기업들의 현 상황과 재무 성과의 만족 여부, 현재의 성과를 바탕으로 외적 상황 및 다른 기업들의 움직임에 대한 반응, 전략적 기획 담당자는 수익성, 생산성, 인적 자원, 인적 사항, 기술 혁신, 외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목표, 그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있구나. 가정적, 만일에 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서 가정적 계획 및 대처 방안, 해당 산업, 경쟁 기업, 자세에 대한 가정 판단. 우리 회사가 만일에 기술이 지금 개발하고 있는 기술이 올해 안에 개발이 안 된다면, 이런 생각을 가져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항상 우리는 optimistic, 즉 해피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항상 긍정적으로만 생각하면 좋은 전략이 나오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전략을 생각할 때는 패시미스틱한 이 염세적인, 그러니까 이 만일에 안 되면, 이런 이 개념의 패시미스틱한 이 전략들도, 가정들도 많이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위험이 큰 걸,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리스크 매니지먼트라고 하죠. 리스크 매니지먼트. 현행 전략, 경쟁 기업의 현재 전략을 파악해서 경영활동의 재무, 생산, 마케팅 등의 직능, 부문별 운영 방침과 상관성을 모색하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가 이제 중요한 게 능력이죠. 그 사람들의 능력을 분석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기업 능력의 강점, 약점 여기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야, 걔네는 그게 강점이야, 약점이야. 왜 우리 알잖아요. 봐, 현행 전략의 오류를 발견해서 경쟁적 우위를 확보하죠. 그 다음에 경쟁 기업의 능력 파악은 핵심적 능력, 성장 능력, 신속 대응 능력, 변화에 대한 적응 능력, 잠재력, 지구력 이런 것들을 파악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 하다를 이제 판단해 보자. 그렇다면 그냥 필요하다 안 하다는 에이 만들면 좋지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렇다면 얘를 분석하기 위해서 왜 이 전략 정보 시스템 제가 이런 걸 전에 한번 얘기를 했어요. 모 기업에 가서 전략 정보 시스템 컨설팅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회사의 임원들 이상, 부장급 이상의 우리 인사 관리는 우리 거는 당연히 해야 되고 인적 자원 관리를 하는 정보 시스템, 상대방 경쟁 업체, 그 다음에 그 사람을 계속 팔로우업해서 어디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하나 만드는 게 어때요? 거기는 인력 사업을 인력이 되게 기술력이 좋아야 되는 그런 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 우리 그쪽 이제 담당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아이 우리 인사 관리도 못하는 판에 남의 회사 사람까지 어떻게 관리해요? 그럼 할 말이 없어지죠. 남의 회사인지는 알지만 그건 남의 회사가 아닙니다. 나의 경쟁자지. 그 사람의 월급을 관리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고 나한테 필요한 인재인 경우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우리한테 데려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파악하기 위한 그 좁은 산업에서 전자산업이었거든요. 전자산업에서 그런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하나 만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번 전략 정보에 그랬는데 뭐 이런 지하에 노 해버리는데 할 말 없죠. 왜? 그러니까 뭐 제가 설명하는 거를 그 의도를 잘 몰라요. 저는 또 이거 뭐 이 시간 끄는 얘기 같지만 이런 얘기를 할게요. 우리 엔지니어링 하는 분들 아닙니까? 전산직. 저 1978년도에 대학교 전자계산학과 들어와서 여태까지 IT만 했습니다. 참 잘 살았죠. 여태까지. 나 정도밖에 안 되는 인재가 대학교에서 강의하고 많은 학생 가르치고 능력도 없는 게 여러 사람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해야 됐고 그래서 저는 내 인생이 행복했습니다. 많은 공부를 할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엔지니어의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무엇을 하나 분석하러 가잖아요. 그럼 높은 사람을 하나 만나러 가요. 사장님을 만나러 가든 이사님을 업무 분석을 해야 되니까. 위로 올라갈수록 높은 사람 만날 기회가 많아지잖아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은 급해요. 가서 사장님, 이사님, 이번에 우리가요 회계 시스템을 만드는데 이번에 어떤 부분에 중점을 뒀으면 좋겠습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그냥 막 이렇게 들어가 버립니다. 그게 필요할까요? 필요하죠. 왜? 급하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먼저 내가 1시간 미팅이에요. 1시간 미팅이 잡혀서 이제 시간표가 내려왔다고 칩시다. 그럼 들어가요. 그 사무실에를. 들어가 보니까 붓글씨가 하나 써 있는 거예요, 벽에. 그러면 가서 사장님, 이 글씨 참 힘이 있습니다. 나 붓글씨 쓸 줄 몰라요. 왜 그런 말을 하냐면 그 사장 방에 걸려 있으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셋 중에 하나예요. 자기 가족이 썼든가 아니면 아주 유명한 사람이 써줬든가 아니면 아주 비싸든가 셋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글을 보고 그림을 보고 멋있습니다 그래주는데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또 잘난 척하고 막 말해요. 뭐라 그래요? 그게 언제만 뭐 어떻게 된 건데 누가 했는데 이게 어쩌고저쩌고 막 자랑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분한테 그 뒤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이 사상을 가지시고 이번에 회계 시스템을 만드시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러면서 올려줘요. 그러면 할 말 안 할 말 다 해줍니다. 자기 속사정까지 다 얘기를 해요. 그런데 가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사장님 이번에 큰 돈 들여서 회계 시스템 만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사람 뭐라는 줄 알아요? 야, 돈 줬으니까 잘 만들어. 그냥 끝입니다. 진짜예요. 그 방에 탁 들어갔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난이 하나 있는 거예요, 난이. 난이 하나 있는데 아주 뭐 이렇게 치쳤는데 여러분들 난 돌 줄 모르잖아. 우리 엔지니어들 그런 거 잘 몰라요. 그냥 난을 봐. 보는데 저게 비싼 난인지 좋은 난인지 나쁜 난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람 책상에 딱 올려 있어요. 그러면 아까 말했죠. 셋 중에 하나라고. 셋 중에 하나예요.
아주 귀한 사람이 줬든가, 내 가족이 키워서 줬든가, 아니면 아주 비싼 거든가. 셋 중에 하나예요. 그럼 아이고 나는 이게 뭐 한 줄기에 시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거 시들었네? 그렇게 말하면 안 돼. 거기서 뭐라 해야 돼? 새로운 줄기가 나오려고 하나가 이제 저거 퇴화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왜? 어차피 난이라는 건 뿌리 하나, 이파리 하나 죽으면 그 다음에 뿌리에서 또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그 난이 내가 저번에 국무총리상 받았을 때에 누가 나한테 선물로 준 건데,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그 사람들의 관심을 끌어내야 돼요. 관심을 끌어내야 되는데, 관심만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관심을 끌어내서 정보가 나왔으면 그거는 우리 정보 시스템에 담아야 된다. 이게 MIS의 마인드입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이런 예제가 우리 전략정보 하면서도 많이 나오겠지만 급하게 하지 마라. 급하게 하지 마라. 그 사람이 말하게끔 만들어둬라. 너는 말 조금만 해라. 이거죠. 우리 교수들은 어쩔 수 없어요. 먹고 살려니까 떠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그 사람들 말을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더 많이 말을 하라. 무슨 얘기를 하고, 옛날에 제가 했는데요. 그게 어느 회사 가니까 이렇게 하던데요. 그런 말을 왜 해주냐고. 그런 말을. 왜? 그냥 내가 필요한 것만 받아내서 나와서 나중에 그것을 반영한 시스템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들이 감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했는데 만일에 못하면 그때 이런 거 네가 말했잖아. 근데 왜 못했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기업 분석이나 미팅 하나 하는데도 애티튜드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anyway. 그 다음에 고객 분석을 들어가겠습니다. 고객 분석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경영 환경의 악화, 경제의 성숙화, 기술의 혁신, 경쟁의 심화, 제품 생명, 라이프 사이클 단축화 하나 만들고 나면 오래 쓰는 거예요. 그런 거 없어요, 요새는. 실증 나면 바꿔버리잖아요. 옷도 그렇고. 소비자 가치관의 변화, 변동의 심화되고 있는 다양화가 요구되므로 해당 고객을 분석해서, 그러니까 해당 고객을 분석해서 나의 산업군의 경쟁력을 향상하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고객 분석 단계는 두 가지로 먼저 나눠요. 전체 시장 수준과 목표 시장 수준입니다. 내가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제품인지 아니면 목표 시장을 해야 되는 건지. 전체 예를 들어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 산업 전체 시장 수준에서는 이런 걸 해야 되고 거기에서 나는 RV차를 만드니까 목표 시장 수준은 여기에 해당되는 거고 이런 식이다라는 얘기지. 고객 욕구를 분석하고 1번 욕구, 두 번째 고객 행동 태도의 이해. 지금은 젊은 사람들 아무리 해도 나 집 못 사. 집 못 살 바에는 좋은 차라도 타야지. 진짜 좋은 차 많이 팔립니다. 그래서 외제차들 많이 팔리고 벤츠 200 같은 거 아주 귀여우면서 그 컴팩트한 이런 것들이 왜 젊은 친구들이 이 돈 가지고 집도 못 사는데 이 진짜 많아요. 이게 그래 우리 때는 집 사는 게 목표였다고 치면 요새는 사람들이 편하게 사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인구수도 줄어드는데 우리 엄마 아버지 좀 있으면 이런 생각 갖고 그 집 살면 되지 이런 식의. 그 다음에 시장이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세분화가 된다는 건 갈기갈기 찢어진다는 겁니다. 갈기갈기 찢어진다 그래갖고서 지금 이 우리나라처럼 네 편 내 편 이런 세분화가 아니라 시장이 세분화가 된다는 게 옛날에는 젊은 사람, 늙은 사람 이렇게 나눴다고 치면 요새는 10대, 20대, 30대, 40 이런 식으로 세분화가 된다는 얘기지. 점점 세분화가 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어요. 옛날에는 남자, 여자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쵸? 근데 그전에는 뭐 있어요? 사람 이거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걸 남자, 여자로 나누더라고요. 그러더니 미투 이런 거에서 서로들 싸우더라고요. 그리고 싸웠어요. 됐어요. 좋아요. 거기까지도 좋아. 이제 어디까지 가는 거예요? 저기 고속도로 가다 보니까 담배 피는 데 가보니까 여자들 담배 피는데 남자들 담배 피는데 나눠놨어요. 이제 좀 있으면 여자들끼리 농담이지만 여자들끼리 둘로 나눠달라 그래. 또 여자끼리 싸워. 또 어떻게 싸워? 세분화해. 예쁜 여자, 못생긴 여자 이렇게 나눠. 그랬더니 예쁜 여자끼리 또 막 모였어. 또 예쁜 여자들이 또 뭐라 그래? 또 나누고 싶은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자연산, 성형산 이렇게 세분화되는 세상인데 이 세상에서 내 고객을 어떻게 클래시피케이션, 세퍼레이션 시키느냐에 따라서 내가
전략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이렇게 너무 많은 세분화가 되는 이 세상 안에서 나의 타깃을 정하는 것조차 어려운 세상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 말씀을 드릴게요. 고객의 구매, 나중에 분류라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빅데이터 쪽을 조금 하니까 빅데이터에서 분류, 클래시피케이션 하는 이 방법에 대해서 제가 기회가 있으면 내년 혹시 강의를 하게 되면 이 좀 빅데이터 강의를 하게 되면 그때 한번 내가 또 예제를 한번 우리 다음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고객의 구매 동기를 파악해야 돼요. 동기가 중요해요. 모티베이션, why. 동기는 why야, why. 근데 우리는 매일 분석하는 게 뭐야? 분석하는 게 누가 사갔냐, 언제 사갔냐, 어디서 사갔냐, 무엇을 사갔냐, 카드로 사갔냐, 뭐였냐, 어떻게 사갔냐, 응? 이렇게 해요. 근데 그걸 왜 사갔지? 분석을 못해요. 왜? why? 그게 동기예요. 그 동기를 알아야지만 그 동기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전략을 필 거 아니냐 이거지. 그 다음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 발견. 그 사람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게 뭐냐? 그럼 그걸 만족시켜주자. 목표에 대응하는 제품 전략을 개발하자. 이 단계가 고객을 분석해가는 순서다 이런 얘기죠. 그때 여기서 보면 구매와 관련된 영향 요인들이 있고 여기는 시장과 관련된 요인들이 있는데 구매 영향 요인, 결정 요인, 구매 결정 과정, 시장 세분화의 평가, 그 다음에 목표 세분화의 선정. 그러니까 그래서 나는 이 시장을 가겠다. 요 세 군데의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들 그물을 아무리 크게 만든다 그래도 있잖아요. 바닷속에 있는 모든 고기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표를 세분화를 잘해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이러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닙니다. 뭐 꼭 그런 전략만 쓰려는 게 아니라 그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이러한 이 시장이라 하려면 이거 세분화할 필요가 없죠. 대상으로 하면 되는 거죠. 하지만 시장 세분화는 필요하더라. 전체 시장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똑같은 전략으로 쓰면 안 된다. 왜? 우리가 이런 거 한번 해봅시다. 돈을 쓰는데 20대가 돈을 제일 많이 쓰는 게 어디입니까? 호프집일 거라고. 한 잔 마시고 편의점일 거라고. 그럼 편의점이지. 그럼 그 사람들한테는 편의점과 호프집과 관련된 신용카드를 만들어주는 게 제일 좋을 거다 이거지. 30대 사람들은 뭐예요? 직장 다니고 교통비 뭐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들 거 아니에요. 40대는 애들 교육시켜야 되잖아요. 그쵸? 교육시켜야 되니까 학원하고 연계되는 카드 만들어야 될 것이다. 그 다음에 50대는 뭐예요? 50대는 애들 결혼시켜야 되잖아요. 예식과 관련되고 막 이런 것들하고 관련된 카드를 만들어줘요. 그런데 예식과 관련되는 카드를 만들어갖고 20대, 30대, 40대 막 돌리는 거야. 60대, 70대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똑같은 카드 한 장이지만 시장 세분화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으로 각각의 연령대한테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 있지 않느냐. 전체 시장 수준을 대상으로 우리가 마케팅을 하더라도 시장 세분화를 정확히 해서 전략을 세우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다음으로 고객 분석을 하는 목적이 뭐냐? 고객 세분화를 정확하게 하자. 그래서 세분화된 맞는 전략을 세우자라는 목표죠. 두 번째, 구매 동기 파악. 아까 말했죠? Y를 파악하자. Y가 모르면은 이거는 그냥 언제쯤 뭐가 팔리겠구나는 알아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왜 팔리겠구나는 도저히 모르는 거죠. 고객에 충족되지 않는 욕구를 파악하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제품을 만들어줬는데도 뭐가 불만족한데 이걸 이제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객 욕구의 변화가 이해를 하자. need, 그 다음에 want. need와 want는 다릅니다. need는 기본적, 육체적, 정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전략으로 들어가야 되면 필요에 의한 고객 분석이고 욕구는 뭐예요? 편리함, 만족감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백 하나 봅시다. 우리 그러니까 여자 어른님들. 백 하나 볼게요. 백 하나 사면 시장 가서 3만 원짜리 백도 있어요. 그런데 면세점에 가서 1,000만 원짜리 백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기본적이 아니라 욕구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욕구, 만족감에.
편리함도 많을 거예요. 거의 뭐 백이 편해봐 얼마나 편하겠어. 이건 뭐 백은 똑같을 테니까 만족감일 거라고. 이게 그러면 욕구를 자극해야 되는 제품인지 필요를 자극해야 되는 제품인지에 따라서 전략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구매 행동을 파악도 바뀌어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고객 분석에 반영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고객 분석 세 번째 페이지에서는 고객 행동 태도를 이해하자. 구매 영향 요인을 분석하자. 구매의 특성, 제품 특성, 판매자의 특성, 상황 특성. 요새 그 텔레비에서 뭐 매일 낚시하는 거 이렇게 뭐 놀러 다니면서 돈 버는 사람 참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낚시하는 사람들 나와서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 몰라서 그렇지 한 5년 전만 해도요. 5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 사람들한테 취미생활이 뭐예요? 그리고 물어보면 나는 이제 뭐 잘난 척하는 게 아니라 독서요? 그럴 줄 알았는데 독서가 아니라 등산입니다가 제일 많았습니다. 근데 최근 3 내지 5년 사이에 무슨 짓을 했어요? 취미생활이 뭐예요? 낚시가 더 많아졌습니다. 낚시가. 그러면 여러분들 등산복 만들던 회사들이 낚시는 또 물하고 연결이 되잖아. 등산복 만들던 회사들한테 물과 관련된 재질을 더 집어넣어갖고 낚시에서도 입을 수 있는 옷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나는 여러분들한테 전략의 이 변환, 대체품 뭐 이런 것들하고 연결을 다 시켰으면 하는 얘기죠. 두 번째, 구매 결정 단위, 구매 결정 과정에서 따르는 구매 역할을 역할자로 보자. 제한자, 영향자, 결정자, 구매자, 사용자를 분류할 줄 알아야 된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신용카드는 아까 내가 하나 만든다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학원 같은 데서 쓰는 신용카드. 그러니까 최영락이가 학원에서 쓸 수 있는 신용카드를 배우자랑 같이 만들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한테 매일 문자 보내요. 분당에 있는 무슨 학원에 가면 우리 카드로 내면 5% 이거 깎아줍니다. 그리고 매일 문자 보내고 메일 보내고 이 편지 보내고 해요. 근데 나는 안 봐요. 왜 안 보냐면 나 모르거든 그걸. 잘 보세요. 학원이라는 거에 구매 유발자가 있어요. 구매 유발자. 구매 유발자는 누구예요? 내 아들, 딸일 겁니다. 학생들이죠. 걔네들이 엄마 나 영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렇게 말하는 애들이면 아주 진짜 A급 학생이고 나 수학이 좀 떨어진대 선생님이. 그러면 얘를 수학학원 보내야 되겠다. 얘를 영어학원 보내야 되겠다. 그 결정하는 사람 누구예요? 제가 아니에요. 우리 집사람이에요. 그러면 그 메일을 나한테 보냈어야 될까요? 우리 집사람한테 보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구매 결정자라고 해요. 나는 그냥 구매 행위자. 구매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나한테 그 카드 나 썼어. 그리고 통보해주면 예, 잘 썼습니다. 그리고 말 정도예요. 그쵸? 그러면 그까지 학원 등록하는 거 하나에도 구매 유발자, 구매 결정자, 구매 행위자가 있어요. 그쵸? 그렇다면 누구를 해야 돼? 결정자를 쳐야지. 구매 행위자한테만 네 카드로 구매했으니까 너한테 보낼게. 그리고 매일 보내봐야 그 사람은 매출을 늘릴 수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매도 이런 것들 어떻게 분석해야 될지.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구매 시스템, 판매 시스템에 볼게요. 여러분들 그 사람은 구매지만 여러분들은 판매잖아요. 판매 시스템에 가보면 사간 사람 이름은 썼는데 그걸 사기 위해서 그러니까 구매를 하는 거죠. 그쪽에선 상대방에선 구매를 하기 위해서 구매 결정자가 누군지를 데이터 관리해야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추천자가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사기 위해서 결정은 누가 했습니까? 이 항목이 하나 있다고 치면 다음부터는 그 사람한테 연락을 해야지 우리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판매 시스템 가면 뭐 있어? 언제 팔렸느냐, 어디서 팔렸느냐, 누가 팔았느냐, 누가 사갔느냐는 돈 낸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고객 분석하는 데서도 다 필요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실제로 그랬습니다. 제가 옛날에 제가 이 학교 쪽에 오기 전에 텔레비디오, 웨스턴 디지털 이런 외국 회사에 오래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컴퓨터를 한 대 파는데요. 제가 컴퓨터 회사에 있었거든요. 텔레비디오, 웨스턴 디지털 이런데 이거 하드디스크 하나 파는데 구매는 누가 하는데 물건은 어디다 갖다 주는데 시프트? 돈은 어디 가서 받아라. 즉 물건 하나 파는데 고객의 정보가
주소가 3개가 들어갑니다. 항상. order to, ship to, bill to. 주문은 얘가 하는데 물건은 여기다 갖다 주고 돈은 얘한테 가서 받아라. 진짜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어느 회사에 가서 외국 패키지들 보니까 ERP 패키지들 외국 것들 보니까 이 고객에 대해서 구매자에 대해서 주소를 3개씩 관리합니다. 내가. 그러니까 order to, ship to, bill to를 항상 관리합니다. 그랬더니 아유 우리는 하나만 하면 돼요. 이거 3개 만들어 달라는 사람들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만일에 여러분들 통신 판매 요새 한다고 칩시다. 했는데 예를 들어서 주문은 내가 하는데 그 안마기 우리 아버님 갖다 드리는데 돈은 우리 누구한테 어디 회사에 가서 받아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게. 그런 시스템을 미리 준비했었다면 고칠 필요가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른 시스템들 잘 많이 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이죠. 어쨌든 간에 구매 하나에 따라서도 유발자, 결정자, 행위자가 따라진다. 필요 욕구에 따라 구매 결정까지 한다. 문제 인식으로부터 정보 탐색, 대안 평가, 구매 의도, 다른 구매 참조, 구매 결정을 하든가 구매 의도에서 상황 요인에 따라서 구매 결정을 하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지기 때문에 구매 패턴을 우리가 이거 구매라는 여기서 고객이 구매니까 나한테는 판매죠 사실은. 그렇죠? 자, 구매자 나한테 물건 사가는 사람이죠. 문화적 요인, 개인적 요인, 사회적 요인, 교육적 요인을 집어넣자. 그런데 내가 만들어서 파는 내가 서비스하는 것은 여기에 뭐가 있다? 하나가 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뭐라는 거예요? 사회적 요인이 아니라 교육적 요인이 아니라 문화적 요인이 아니라 종교적 요인이 또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종교적 요인을 하나를 더 집어넣어서 이런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구매의 이 environment, 이 바운더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는 내가 꼭 교육적으로 들으는 게 아니라 보통 보면 문화, 교육, 사회, 개인적인 이걸 집어넣으면 이 구매, 이 영향에 대한 분석이 끝나는데 내가 만든 제품은 종교적이라는 게 또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있는 이 안에 거는 뭐에서 나왔어요? 거시환경 분석에서 나왔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그 다음에 시장 세분화를 정확하게 하자. 경쟁 전략의 유형을 확립하기 위하여 시장 세분화 기준을 만들어야 돼요. 지리적으로, 인구 통계적으로, 심리적으로, 행동 분석학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시장 세분화를 평가해야 돼. 잘해야 돼요. 내가 잘했나 못했나.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세분화 전략을 평가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이쪽 세 가지가 갈기갈기 찢어서 그거를 각각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겠다. 참 좋은 방법이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세분화와 더불어서 더 중요하게 생각한 건 세분화된 결과를 그룹화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그룹화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전략이 단순하면서 집중적인 전략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세분화도 중요하지만 세분화와 더불어서 그룹화도 매우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이 그룹화라는 게 이게 너무 많이 찢어놨지 않습니까? 너무 많이 찢어놨더니 아까 뭐 예를 들어서 남자 여자 나눠놨는데 이 남자 여자도 또 이제 남자 여기 보세요. 남자 여자야. 그 다음에 또 나눈 게 뭐냐면 젊은이 늙은이로 나눴다고 칩시다. 젊은이 그럼 이게 또 반으로 줄어들죠. 젊은이 늙은이로 여자 젊은이 여자 늙은이 남자 젊은이 남자 늙은이 그리고 났어요. 거기로 났어. 그런데 이것만 나누는 게 아니라 그러면 젊은 사람과 늙은 사람으로 묶어서 이거로 다 그룹화한다면 둘로밖에 안 나눌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세분화를 할 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세분화는 최대한도로 해보고 그것을 그룹화시키는 게 훨씬 중요하다. 이거 빅데이터에서 아주 중요한 사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자, 고객의 구매 동기를 파악하고 고객 집단의 동기 파악하고 정확하고 안전하고 완전하게 결정을 위한 시장 조사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죠. 다음에 이제 우리가 조금 사람들이 꼭 들었던 1.5 SWOT 매트릭스에서 말하죠. 아까 SWOT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죠. Strong, Weak, Opportunity, Treatmen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자, 이제 그 SWOT 매트릭스예요. 환경 분석과 예측을 통해서 환경 요인을 추출하고, 그쵸? 거기에서
경쟁 기업을 분석한 상대적 능력에 대한 나의 강점, 약점을 파악하고 환경 요인이 나한테 기회 위협이 되는 것을 파악한 다음에 그것을 매트릭스화 시켜서 관리하는 거. 이것을 우리는 스왓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강점이라는 건 이제 고려되는 요소, 이거 말고도 많아요. 많지만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의하는데 들을 수 있는 고려 요소는 요 정도를 노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강점. 경쟁자보다 우위에 있는 기술력이나 인적 자원, 강력한 조직력 및 우수한 정보력, 우수한 유통망. 강점이죠, 나한테. 약점. 복잡한 관리 체계. 우리 회사. 아니, 내가 이제 쓴 거지. 이게 우리는 관리 체계가 간단하다는 강점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금력. 대부분 회사들이 자금력이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기술력. 그 다음에 opportunity, 기회. 내 전략에 도움이 되느냐. 경쟁상 우위를 차지할 수 있게 하느냐. 그 다음에 위협, 트리트먼트. 전략 수행에 방해가 되느냐. 전략 리스크가 증가하느냐. 필요 자원이 증가하느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이 우리는 위협에 해당된다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스완 매트릭스가 이렇게 이제 이 그림을 보여주면 여러분들 뭐 회사에서 스완 매트릭스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보면 스완 매트릭스라는 건 해당 산업 내의 기업의 강점, 약점, 기회, 위협에 대해서 분석을 통해 전략 방향을 도출하여 바람직한 경쟁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쓰는 과정에 나오는 분석 자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양식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보통 회사에 가서 보면 이렇게 만들어요. 양식을 이렇게 3x3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이렇게 하나 몰골은 비슷하게 보이죠.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에다가 strong, weak, 여기다가 opportunity, treatment를 써요. 그리고 여기다 뭔가 막 써. 이렇게 유사한 것 같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 옛날에 맨 처음에 수학 매트릭스를 만들었던 학자님들은 어떻게 했냐면 강점은 여기다 쓰고, 나의 강점은, 약점은 여기다 쓰고, 기회가 되는 건 여기다 쓰고, 위협이 되는 건 여기다 쓰자. 그래 놓고 여기는 뭐 쓰자? 이 강점을 살려갖고 기회를 더 살릴 수 있는 거. 여기는 뭐라는 거야? 이 강점을 사용해가지고선 위협을 해결할 수 있는 거. 여기는 뭐 쓰라는 거야? 이 약점은 이 기회로 다 해결할 수 있게. 이 약점은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다 쓰는 거야. 그래서 욕한 4개를 채우는 걸 스완 매트릭스다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강점이라는 건 내적 요인, 나의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점, 약점은 opportunity treatment는 뭐예요? 외적 요인이에요. 환경으로부터 온다는 얘기지. 이걸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환경으로부터 온다, 능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알고 이것을 스완 매트릭스를 만들기 시작하지요. 한번 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경영학 책을 보고선 예제로 다 하나 만들어 본 겁니다. 내적 요인, 강점, 약점 있죠. 강점이 여러 개 있을 수 있잖아요. S1, S2, S3, 뭐 SN까지 있고, 약점이 week 1, week 2에서 N까지 있어요. 그 다음에 외적 요인, 환경인자잖아요. 이 환경인자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요. 아까는 내가 말은 쉽지, 기회 위협이 되는지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했잖아. 그런데 몰라, 쉽게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러다 보니까 현재의 전략이나 여러분들의 전략을 여기다 써요. 여기다 쓰는 거야. 그러면 요 환경인자는 나한테 플러스가 된다. 내 전략에. 요 환경인자는 플러스가 된다. 요 환경인자는 마이너스가 된다. 쭉 해보세요. 그러니까 플러스가 되는 게 9개가 있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7개가 있다면 무슨 짓을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현재 전략도 지금 같은 환경에서는 쓸만은 한데 7에 해당되는 것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지. 이게 우리가 여기 환경인자가 많잖아요. 아까 뭐 환율 인상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기후 변화도 있고 뭐 노인네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애들도 안 낳는데 뭐 어쩌고 많을 거 아니야. 이거 우리가 관련된 환경인자들 있는 데까지 쓰는 거예요. 많이 도출할수록 더 정확해지는 거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요 놈이 이 완이 나의 강점에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를 파악해요. 요 두 번째 강점에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가 될지를 계산하는 거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요 환경인자가 나의 약점에 도움이 될지 마이너스가 될지 플러스 마이너스로 다 칸을 채워요. 그럼 여기 뭐 10개가 있든 간에 어쨌든 채울 거 아니야. 그러니까 16개가 있었나 봐요, 아마. 그런데 플러스가 11개 나오고 마이너스가 5개 나왔어요. 그러면 이 환경인자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면 요 약점이 됐던 요 부분들을 캐치해서 어디다 쓰는 거야? 여기에 쓰는 거지. 여기. 기회는 되는데 이렇게 칸을 채우기 위해서 저 칸을 채우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쪽에 오는 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한테 기회가 되는 항목들이고 이쪽에 오는 건 뭐라는 거야? 위협이 되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이쪽에 오는 것들은 어디다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위협이 되는 건 요 줄에 요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돼. 기회가 되는 건 여기 아니면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다가 칸을 채워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렇게나 가만히 앉아갖고 멍 때리고 앉아있다. 아, 이거 여기다 쓰자. 아, 이거 여기다 쓰자. 이렇게 칸을 채우는 게 분석이 아니에요. 이걸 다 보고 난 다음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걸 가지고 만든 수학 매트릭스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죠. 그래서 실제로 제가 모 회사에 가서 어느 연구기관에 수학 매트릭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내적 요인, 현재의 전략, 고객 만족과 기술력 확보였는데 여기에 대해서 강점, 약점, 얘네들이 강점이 대여섯 개 만들어 놨고 약점이 더 많더라고요. 어쨌든 이거를 샘플입니다. 절대 이거 그대로 쓰는 게 아니야. 0이라는 건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영향을 안 미친다라는 걸 0으로 쓴 거예요. 이건 의미 없다 하는 건 0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놓고 다 더해보니까 4의 2예요. 고객 서비스는 나한테 기회를 더 주고 있다고. 어쨌든 고객 서비스 만족 이런 것들은 칸을 다 채워보는 거예요. 그럼 이 칸을 채우고 난 다음에 요거와 요거의 근거에서 강점, 약점 요거를 근거로 해서 어떻게 말을 만들어 가지고 얘를 칸을 채우는 거를 스완 매트릭스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가지고 만든 게 이거였댔어요. 그때. 이해되죠? 이제 스완 매트릭스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강점, XX 연기관 스완 매트릭스. 강점을 요약해서 정리한 거예요. 어디 있었어, 강점이? 여기 있잖아, 요거. 이 조직은 전문성이 있고 공정, 저쪽은 이제 쓰고 난 다음에 강점을 쓰고, 약점은 요약해서 여기다 쓰고, 약점은 어디 있었어? 여기 있었잖아, 이만큼. 이것들. 약점 여기서 쓰고. 그 다음에, opportunity 어디 있어? opportunity에 여기 오면 칸을 세어보세요. 칸을 세어보면, opportunity가 되는 게 이런 것들. 5, 3, 이런 것들은 다 opportunity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다음에, 이쪽이 커지는 거야. 4, 5 이런 것들은 위협이 되는 거잖아. 당연히. 예를 들면 이건 뭐야? 정보화 수준은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서 나한테는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회와 위협에 대해서 이 칸을 채우는 거죠. 이 칸을 다 채우고 난 다음에 결국에 만들게 되면 요게 채워질 거 아니야. 요거 4개가. 그러면 요거와 요거를 머지해서 SO가 나오는 거야. 여기는 뭐다? opportunity면서 strong이야. OS. 그 다음에 TS가 나오는 거야. treatment면서 strong. 이 treatment를 이거를 이용해서 이런 뜻이죠. 그쵸? 이 opportunity를 이용해서 weak를, treatment를 해결하기 위해서 weak를, treatment와 weak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이런 거를 이렇게 해서 전략을 방향 도출하고 나면 여기가 사실 칸이 제일 많습니다. 조직이라는 게 문제없는 조직들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컨설팅을 받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수학 매트릭스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이런 페이지를 만들어서 정확하게 판단을 한 다음에 거기에서 요 4개 하나, 둘, 셋, 4개 요 칸은 어디서 앞에 페이지에서 정리된 결과를 바탕으로 전개를 시키고 이거 둘을 가지고 컨설턴트들이나 아니면 그 회사의 브레인들하고 미팅을 해서 OS를 채우고 TS를 채우고 OW, TW를 채우는 이러한 매트릭스 요거 한 장을 뭐라 그런다? 수학 매트릭스라고 한다. 여러분들이 지금 볼 때 이 수학 매트릭스는 그냥 만들어지나 보다 하지만
이게 한 페이지 또는 두 페이지로 정리되거든요. 이 두 페이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앞에 해왔던 이 과정을 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렵게 만든 자료인데, 야, 그까지 수학 매트릭스 만들, 이틀이면 만들지. 그런 대답하지 마세요. 내가 전략 정보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어렵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수학 매트릭스를 정확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만 전문가들이 오면 무엇이 좋은지 아세요? 무엇이? 유사한 업종이나 산업에 대해서 강점, 약점, 기회, 위협이 이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다 이거지. 요것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을 도출하는 시간이 빨라지기 때문에 그 회사를 분석만 하면 여기에 칸을 채우기가 쉬워지더라.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지.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늘에서 툭 떨어진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아유 전문가인데 이까짓 거 이틀이면 만들죠.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절대로 수학 매트릭스는 좀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장은 밸류체인입니다. 여러분들이 밸류체인, 가치사슬.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죠. 밸류체인이 이거예요. 본원적 가치사슬이라 해서 기업의 관리 활동과 업무 흐름을 분석하여 부가가치가 창출되는 부분을 파악하고 어디서 우리가 수익이 창출되는지를 보겠다. 부가가치가 창출되도록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다. 기업의 모든 구성 요소들을 여러 개의 범주로 세분화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총 가치를 구성하며 토탈 밸류. 이는 가치 활동, 액티비티와 이윤으로 구분된다. 이윤은 여기 있어요. 이윤은. 액티비티는 이거야. 그럼 액티비티는 활동은 두 개로 나눠지는데 뭐로 나눈다? 지원 활동과 본원적 활동으로 나눠져요. 본원적 활동은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거의 99%가 가치사슬 만들면 여기가 내적 유통, 운영 활동, 내부적인, 외적 유통, 마케팅, 그 다음에 서비스 해가지고 5개 정도가 레이어가 여기가 생기고, 이게 그 다음에 지원 활동은 제품 서비스마다 달라질 수가 있어요. 지금은 제가 5가지를 말했는데 기업 하부 구조, 인적 자원, 기술력, 요소 획득, 기타 지원 활동 뭐 이렇게 5가지를 했는데 이게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어요. 지원 활동은. 그래서 이 칸을 채워보는 거예요. 어떻게 채우느냐? 이렇게 채운다 이거지. 본원적 활동이니까 어느 거죠? 요거네요. 내적 유통. 내적 유통에는 이런 일들을 한다. 인바운드 로지스틱스. 제품의 물리적 산출물과 소유 판매, 사후 관리 등에 대해서 했는데 투입 요소의 구입, 저장, 유통에 관련된 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적 유통은. 어디에? 요줄에 이렇게 따지는 거거든요. 그 다음 나중에 우리 자꾸만 프레임워크도 좀 얘기하겠지만 이것도 자꾸만 프레임워크하고 거의 유사해요. 투입 요소를 최종 제품 형태로 만드는 활동. 뭐라는 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생산부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제품의 구매자 유통시키기 위한 저장 유통이 되는 거. 외적 유통. 그러니까 이제 물건 나가는 거죠. 마케팅. 구매자가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행동을 유도하는 활동. 광고, 판촉. 서비스. 제품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증진시키는 활동. 즉 다시 말해서 저 5가지에 대해서 요줄에 해당되는 지원 활동들이 뭐가 들어가는지 칸을 채우자. 이것이 가치사슬입니다. 한번 볼게요. 그럼 지원 활동은 지금 여기서 4가지만 했네요. 요소 획득, 기술력 개발, 인적 자원, 그 다음에 그 기업 하부 구조. 그쵸? 그러다 보니까 지원, 서포트 액티비티에 대해서는 뭐가 나오냐면 요소 획득, 기술력, 인적 이게 나왔어요. 그러면 요 앞에 페이지 볼게요. 요거 위에서부터 썼던 거 밑에서부터 쓴 거밖에 없어요. 요소, 기술력, 인적 자원, 하부 이거 쓴 거밖에 없어요. 그럼 요 칸에는 뭐가 쓰냐면 요소 획득이니까 요 내적 활동에서 우리가 자재나 이런 것을 이 회사로 갖고 오기 위해서 내적 유통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을 어느 부서가 뭘 해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얼마나 이 가치를 높여서 이윤이 얘를 줄이면 얘가 늘어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도출하는 걸 가치사슬이라고 한다 이거지. 기업의 가치사슬을 이용해서 기계, 실험 설비, 원료, 소모품 등의 소비 가능성 요소를 조달하는 기능. 프로큐어먼트 기능이 여기 프로큐어먼트 여기 있네.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제품과 공정 능력의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 기능, 기술 개발. 이게 달라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왜 달라질 수 있냐 하면 이게 회사마다 다를 수가 있잖아. 여기는 내가 지금 4개밖에 안 썼는데 어느 회사는 가면 6개가 될 수도 있고
어느 회사는 가면 내가 5개를 썼는데 아예 우리는 외적 유통 없어. 그냥 OEM으로만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회사의 이 분석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내가 여기 5개 썼으니까 니네도 5개 해. 여기 4개 썼으니까 니네도 4개 써. 이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자, 인적 자원에 대한 훈련, 개발, 보상 등의 기능, 기업, 정부들의 기능,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이 생각해낼 수 있는 가치사슬 활동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여기서 볼게요. 한번 볼게. 가치사슬이라는 건 인사노무, 기술력 개발, 조달 활동, 프로큐어먼트, 정보관리. 이번에 여기 정보관리로 바꿨잖아요, 내가. 그쵸? 이렇게 해서 이쪽에는 뭐라는 거야? 액티비티. 무슨 액티비티? 여기서 배웠잖아. 서포트 액티비티. 이쪽은 프라이머리 액티비티. 그쵸? 본원적 활동. 그럼 본원적 활동은 5개를 그냥 똑같이 썼어요, 제가. 그 다음에 여기 이 서포트 액티비티는 몇 개, 요거 바꿨어. 인사노무 이런 거로 바꿨어. 그러면 내적, 즉 내부 조직들에서 인사노무와 관련돼서 무슨 일을 해야지 뭐가 생길 것이냐, 이윤이 창출될 것이냐, 교육 연수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뭘 해야 되겠구나, 기술력 개발에서는 내적 유통에서 제한 제도로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 칸을 다 채워넣는 겁니다. 여기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 뭐라는 거예요? 요 안에 칸만 유통적으로 내적 유통이나 어쨌든 간에 뭐 이게 즉 액티비티에서 본원적 액티비티, 프라이머리 액티비티나 서포트 액티비티에 대해서 액티비티만 요런 활동만 잘한다고 치면 무엇이 된다? 이윤이 극대화된다. 이윤이 영어로 뭐예요? 이윤? benefit이지만 value입니다. value. 그래서 이 value가 극대화할 수 있게 해서는 우리 회사가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도와줘야 된다? 정보 시스템이 도와줘야 된다. 그게 전략 정보 시스템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는 거죠. 이제 경쟁자 분석하고 이 뒷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